안녕하세요. 이번 AR 활용한 의류 생산 공정 최적화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한 아, 팀은 마티스입니다. 마티아스인데 애칭으로 마티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임덕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의류 생산 공정 최적화 모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주로 제조 기반에서 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I나 빅데이터와 AI를 배워서 이 부분을 좀 더 접목시키게 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찾고 있는 중에 사실은 데이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회사도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서 이거를 훈련시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의료 관련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 갖고 제조 공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구조, EDA, 그다음에 모델 구현, 또 결론 및 평가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류 생산 컬러 예측 모델 구현입니다. 또한 제너럴 알고리즘을 이용한 생산 공정 최적화 작업입니다. 목표로는 컬러 예측, 공정화 최적화 구현, 그다음에 생산 공정 지수 제시입니다. 염색의 가공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직 공정은 우리가 면을 만드는 실 가지고 면을 만드는 공정인데 이번 데이터에는 이 공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팅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단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평활하게 잡아주기 위한 공정이 이제 세팅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 공정은 이런 칼라를 입히기 위해서 요 밑에 여기 아마 저 숨어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CCK라고 염색 레시피에 의해서 염색을 이렇게 담아두고 얘를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건조하는 해서 그 공정을 가공 공정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품질에서 CCM이라고 칼라 차트로 CCM 측정기로 칼라 값을 얻어내는 그런 검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 그 공정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슈인데 그 경험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또 우리가 칼라라는 게 사람마다 또 주변에 있는 그 광에 따라서 이 칼라가 좀 차이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 노하우에 의해서 칼라의 평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실제로 품질에 대한 어떤 퀄러티라든가 아니면 생산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컬러 측정한 이 CCM 값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영업과 생산과 품질이 모여서 합의를 위해서 이 제품은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이 제품은 불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며 진행했던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봤을 때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및 A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데이터는 전처리 공정 품질 데이터하고 생산 공정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당 실제로 데이터 라인은 한 200만, 210만 개 정도 라인을 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피처들까지 계산하면 한 3천만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주피터가 이게 멈춰지는 경우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는 동일한 로또로 지금 진행을 되어져 있고 약간의 그 데이터들이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품질이 관리하는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생산 공정이 관리하는 데이터며 최종적으로는 품질에서는 CCM이라는 요 측정값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의 세 종류의 데이터는 동일한 라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원본 데이터를 MySQL로 끌고 와서 MySQL에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제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판다스나 넘파이로 넘어와서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정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공정 데이터는 주로 설비와 온도, 그 다음에 장비의 어떤 세팅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로또 물량 데이터는 공정에 대한 코드와 그 다음에 생산량, 투입된 생산량과 실제로 생산한 이후의 데이터들, 뭐 생산한 단위 중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생산량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 길이, 그 다음에 이제 CCM 측정 데이터는 품질에서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특이점들을 보면 런 1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까 그 사진에서 보였듯이 한 번에 천이 싹 흘러가면 한 사이클이 하루를 진행합니다. 어쩐 데이터를 보면 이틀을 진행하는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흘러냐면 첫 번째부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3번의 로트에 해당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 로트에 최대가 한 1803회의 사이클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유니크한 로트 넘버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7,300개뿐이 없는 로트입니다. 거기에 공정육류가 13개가 있고 프로그램이 178개가 좀 있었고요. 설비가 28개를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칼라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치 처리 및 파생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공정 데이터에서는 P자와 L자로 시작하는 로트 번호가 있는데 이 중에 L자는 D 값, 우리가 얘기한 목표 값에 해당되는 색숫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처로 끌고 올 수 있을까 했을 때에는 백분율 개념으로 한 사이클을 전체 사이클로 해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로트 물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투입 중량이 처음에 일정하잖아요. 1803개의 사이클이 있지만 투입 중량과 생산 중량이 일정합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어떻게 피처로 끌고 올 것인가? 그것 때문에 파생 변수를 길이로 나눠서 또 액량으로 나눠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피처로 사용했습니다. CCM 데이터는 그 색수차 값입니다. 이 색수차 값은 로트번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색수차 값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평균적으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로트가 있는데 아까 1803개였다면 1803개가 다 같은 로트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다 제하고 유일성 체크해서 그 한 로트 번호만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D 색상 값은 저희가 이제 타겟 목표 값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CCM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CI 칼라 차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CCM 데이터에 보면 아래와 같은 예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떤 이 데이터들이 과연 맞는 건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 계산 룰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정확한 값, 한 5개짜리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속 변수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 타겟의 허용 공차를 얼마까지 선정해서 알고리즘을 선정할 거냐, 돌릴 거냐 했을 때에 여기서 보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제 5개짜리, 요거를 3개짜리 할 거냐, 2개짜리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시간과 정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뭐 이 회사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섬유 그 컬러 만드는 회사의 그 스텐터 장비인데요. 제가
총 사용하는 피처의 수량은 16개고요. 그 중에서 투입 중량 대 길이 요 세 개를 파생 변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타겟 데이터는 염색 색차 D 값입니다. 모델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그 두 가지 뭐 중요한 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샤프라는 그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예측 모델, 회귀 모델에서는 정확도를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고 에러율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성능을 올리는 게 이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그 피처들을 찾아갈 때 과연 이러한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도를 갖고 있지, 또 순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 통해서 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프 툴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생물학적인 적자 생존의 법칙을 모방을 해가지고 부모의 아주 유효한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변이를 통해서 돌연 변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연 변이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로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변이 이렇게 뮤테이션을 시켜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요 하나를 또 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요 유전자를 타겟의 유전자에 맞춰서 아까 이 적합도 평가한 함수 요거를 어떻게 함수를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귀 모델에 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회귀 모델에 사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레그레션하고 폴리노미얼, 리치, 라쏘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와 샤프의 데이터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 타겟의 이 낮은 부분에서 상당히 분산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프의 영향도를 보니까 길이를 나눈 투입 중량 요것이 탑3에서 제일 첫 번째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거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색수차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컬러에 영향을 많이 준 게 투입 중량, 생산 중량, 투입 중량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 이게 순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까 그러한 예측에 대한 결과를 갖고 유전자 알고리즘에 그 예측 모델을 넣어서 최저가 값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 한 번 최저가 값을 얻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얻은 최저가 값이 유일무이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알고리즘의 특성이 랜덤하게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번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매번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값의 결과는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산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할 거냐 아니면은 에버리지를 많이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까지 에버리지를 취했습니다. 했을 때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 최적화 값들의 변화를 봤더니 실제로 뭐 처음에 할 때는 요게 중간이었지만 이렇게 그 편차들을 보면 그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반화된 최저가 값을 얻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회 정도 에버리지만 취해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까 피트니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뭐 알고리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허용도에 있습니다. 피트니스의 공차 어느 정도의 공차를 둘 것이냐. 이 공차가 굉장히 작으면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차 안에서 억셉트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가 값들이 굉장히 그 편차들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공차가 작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허용 공차 안에 안 들어오면 계속 유전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이 유전자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0.001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제가 하고 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러면 좀 더 이거보다 아, 일반화된 최저가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화된 최저가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통계량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러 조건들을 다 돌렸을 때에 최대 한 4,374개 정도가까지 나오는데 요거 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시뮬레이션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싼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값이 각각 피처에 대해서 그 로우 리미트하고 어퍼 리미트를 구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CP와 CPK에 대한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P와 CPK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생산의 공정지수, 생산 공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샤프에 대한 고찰을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 케미칼 산업의 인사이트 중에 컬러는 농도에 사실은 많이 관여됩니다. 그러면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게 그 용제의 베이퍼레이션, 즉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럼 컬러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제품의 부피가 큰 거를 돌리면 빨리 용제를 없애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컬러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을 하면 적게 하는 양과 길이가 많이 하면 시간의 변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컬러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샤프의 영향도 변수의 영향도를 피처를 봤습니다. 투입 중량된 길이. 근데 사실은 제품의 길이가 이 샤프의 영향도에 제일 우선순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인사이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가지 않았고 이런 일이 생겼지 했을 때 그 이 데이터를 저희가 원단 검사에 대한 색수차 값하고 염색에 대한 색수차 값이 두 개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원단은 그 수익 검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하고 공정에 대한 염색 데이터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회귀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랜덤 포레스트는 거의 뭐 상당히 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시면 이전에 그 원단에 대한 색수차하고 염색의 색수차가 있는데 원단을 뺐더니 아주 리니어하게 피팅이 아주 잘 됐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샤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염색 길이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결과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알고리즘을 갖고 다시 색수차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0.5대하고 0.9대, 1.5대에 대해서 타겟을 두고 제너럴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0.5대는 위에 나타났고요. 염색 길이에 대해서입니다. 그다음에 0.9하고 1.5에 대해서는 어, 차이가 이제 보이는 거를 보이고 1.5짜리가 실제로는 0.9에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1.5는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의로 1.5대였을 때 과연 최저가 값이 튈 거냐, 제대로 맞출 거냐에 대한 제가 검증을 하는 결과 실제로 0.9짜리에 맞춰서 예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GA 모델에 대한 최저가 값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처에 대한 공정관리 지수는 똑같이 얻었고요.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입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인데
실제로 아까 구한 어퍼 리미트하고 로우 리미트를 걸어 놓고요. 실제 생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진행 온도에 대해서 그 변화를 계속 지켜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이 평균값은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에버리지를 취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어퍼 리미트를 치면 사실은 이 생산에서 이 칼라는 불량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될 이유는 실제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길이를 보고 절단을 해서 양품과 불량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통계량 지표가 제조회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회귀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샤프는 염색 길이 및 투입 중량된 길이 세 개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으로서는 공정 최적화를 도출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생산 공정 지수들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어퍼 리미트, 로우 리미트를 통해서 공정 관리도를 제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의료 공정에 대한 컬러 예측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가 상당히 유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샤프 툴은 모델의 어떤 분석 방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 모델은 각 픽처의 최저가 값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델화 시키는데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또 하이퍼 파라메타는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통하여서 그 통계량을 얻는데 제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통계량을 통해서 공정지수를 제시할 수 있었고요. 또 생산 공정지수를 도출함으로써 일반적인 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산의 공정을 갖고 있는 모든 분야 속에서 이 알고리즘과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 계획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이 모델을 통하여서 제조에 사실 여러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적용을 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또 이 머신 러닝 모델을 제가 이제 생산 관리 프로그램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적용시켜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덕선님의 발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 평가위원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왼쪽부터 이태영 수석님부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혼자서 수행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이제 발표하신 걸 들어봤을 때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피처의 임포턴스를 뽑기 위해서 바라보는 뷰를 가지려고 디시전 트리 기반의 그런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쓰셨고 샤프도 쓰셨고 제네틱 알고리즘 쓰셨는데 이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쓰긴 쓰셨는데 이 연결고리가 무엇을 위해 쓰신 거지? 라는 것들이 좀 프로세스가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뭐 무엇 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 어떤 피처 셋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뭐 그런 어떤 그 히트맵 기반으로 피처를 한번 EDL 한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DA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 데이터에는 지금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칼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칼라 예측이라고 얘기하면 미래를 위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이 공정을 통해서 어떤 칼라가 나올 거냐, 어떤 칼라가 되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시계열처럼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음에 이런 어떤 칼라 값이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에 있는 공정에 대한 각각 값들을 통해서 이 공정에 맞는 칼라 값들을 예측을 하는 거가 이 제조 시스템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런
그 회귀 모델이었고요. 제가 잘 네.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이제 바이포레이션 할 때 훈증을 하는데 네. 보통 색깔 기반으로 이런 색을 입힐 거야라고 해서 그런 증기를 씌우는 건데 그런 증기를 씌웠을 때 녹색의 어떤 컬러에 대한 레벨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해서 얘가 녹색인데 뭐 청록색이냐 연녹색이냐 그런 어떤 그런 레벨을 구분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색을 입힐 때 네. 그 색을 입히려고 그 훈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색의 레벨에 따라서 이게 뭐 약간의 뭐 오차가 있는 것들 윈맥스 레인지로 뭐 컨스트레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뭐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예측을 하신 건지 네. 도무지 어떤 부분에 어떤 포커스로 어떤 뷰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신 건지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그 현재 그 컬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값에 어떤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 컬러 값을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 그 측정 장비로 CCM 측정 장비가 측정기를 측정했습니다. 그 값과 실제로 고객들이 보는 컬러 값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고객들이 보는 칼라 값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불량품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그런 그 감정에 의해서 사실은 보고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정기가 CCM 측정기예요. 그런데 CCM 측정기로 나온 그 칼라 값이 어, 이런 칼라 값이 이런 수치적으로만 봐도 이 수치가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한 개, 두 개, 세 개에 대한 변수의 계산에 의해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일하다고 요 CCM D나 DA나 DB가 같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것이 조그만 약간의 편차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0.570이나 0.571이 많은 차이가 있느냐? 수치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 모델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되어져 있는 것을 이런 컬러가 나올 것 같은데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공정에 대한 아까 그 피처들에 대한 값들이 이러한 컬러를 안에 들어갈 거냐?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상관성 분석이 없는지. 그러니까, 상관성 분석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장표 있나요? 이 장표에는 지금 상관성 그러니까 분석은 상관성 분석을 해서 피처 임포턴스라든지 네, 피처별로 어떤 것들이 유의하다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선행한 장표가 네네.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 EDA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예, 예. 네. 예, 다만 예, 예. 아까 그 네, 요 부분 이 피처하고 관련돼서 여기에 뭐 많은 피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피처가 있냐면 그 단위 중량, 투입 중량, 액량,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포석이라고 아까 그 회전체의 속도, 그다음에 진행 온도 요것만 있습니다. 실제로 요 색수차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들은 사실 농도라든가 그 배합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노하우라고 해서 이제 그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네, 요걸 봤을 때 타겟이 염색 색차 D이고 네네, 거기에 대한 타겟 변수를 만든 소스가 저기 투입 중량 길이, 투입 중량 액량, 공정 진행 시간 저 세 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네. 저 세 가지의 소스가 타겟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인사이트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분석을 해서 뻔한 결과를 도출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실제로 D 값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농도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영향에 의해서 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이런 데이터만 넣어주면 얘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세 가지 데이터가 가장 저 타겟하고 연관성 있는 베리어블 아닌가요? 저 베리어블 중에서? 그렇죠.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농도에 대한 컬러는 농도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컬러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투입 중량,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바로 이거죠. 길이하고 투입 중량,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시간, 이 부분을 갖고 염색에 대한 색차 값을 예측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신상옥 교수님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제네틱 알고리즘을 쓰셨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팬시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AI 분야와는 조금 옆에 있는 이제 주로 공정이나 이런 소자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셨던 지금 이 의료 생산 공정 최적화에 대한 그 AI 모델링을 한 걸 좀 매칭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쓰신 알고리즘에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에 매칭을 해서 도입을 한다면 이게 과연 이 끝부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냐, 혹은 이 완성된 한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그런 물품에 대한 그런 뭐 품질을 뭐 개선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냐, 실시간으로 하지 않냐. 그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이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 공정 값을 얻어냈고 그 값을 갖고 동일한 요 설비 번호, 공정 코드, 그 다음에 이 액량, 이거를 갖고 집어넣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공정값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이 최저가 값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 민맥스는 이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돌렸을 때 전체적인 그 베리얼 렌즈를 굉장히 크게 제가 돌려서 통계량을 얻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실제로 요게 한 그 타임의 사이클이거든요. 요게 하면 300 사이클에서 요게 오버하게 쳤을 때에는 이 염색이라든가 이런 필름이라든가 이런 공정에서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흐르고 중간에 커치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요런 그 어떤 툴을 갖고 있으면 쉽게 몇 회 뭐 길이 얼마 됐을 때에 커팅을 해가지고 다시 CCM 측정해가지고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분량을 이게 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다. 또 그런 데 툴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CCM을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네. 요즘 여러 가지 뭐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색 감지를 할 때 CCM 말고 네. 사실 CCD 카메라를 써서 색 분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이 정말 파란색인지, 네, 네, 빨간색인지, 네. 뭐 혹은 초록색인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수치 변수값도 좋지만 그 끝단에서 정량적으로 이 색이 어떤 색이다라는 걸 카메라로 분석을 하면 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런 값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그리고 이 CCM 값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CCM 값 말고 뭐 이런 사람의 눈과는 다르지만 더 센시티브한 이 카메라를 썼을 때의 네, 네, 네. 그런 AI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했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있습니다. 염색과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에 올리는 칼라 이거는 CCD나 이런 거로 얻어서 내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뭐랄까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염색에 대한 표준화는 저 CCMB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색수차 값, D 값을 갖고 서로 어느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CCM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어떤 걸로 분석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그냥 데이터만으로? 예를 네, 네, 들어 그렇죠. 음, 그 하나의 그 뭐 스펙트로메타 비슷한 겁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 스펙트로메타 많이 쓰는데 네네네네. 스펙트로메타처럼 그냥 10편 집어넣고 음, 위에 칼라 집어넣고 광도 집어넣고 이렇게 측정하듯이 이 CCM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는 안 되죠.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네네네. 한 사이클에 1800개 라인이 하루 종일 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 잘라서 봐야 되는데 공정을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어떤 그 디텍터 같은 거를 집어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나 맞습니다. 이런 거는 네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그게 표준화되지 않는 방법이어서 인정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이러한 시스템 공정 안에서 하나의 그냥 툴로 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을 받는다는 표현하셨지만 사실 아마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지금 이건 완성이 된 그 1년에 원 사이클이 돌아간 다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로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는 리얼타임으로 계속 분석을 하다가 뭔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변수를 바꿔서 이제 일련의 어떤 센서를 센서를 튜닝해서 이 색감지를 통해서 그 똑같은 색을 계속 보존한다든지 이런 예측 알고리즘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그 CCM 분석도 좋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혹은 그 어떠한 센서나 그런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컴플리멘트리하게 진행을 한다면 뭐 더 좋은 AI 예측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코멘트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상용화 관점에서 어떤 네. 의미를 가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산업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량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익과 개선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대하게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화한다기보다는 옆에 그 신상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분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 포커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최적화를 해서 분량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원당 길이에 의해서 분량률이 증가하더라. 라는 결과가 주어져도 사실 분량률은 이미 확인이 돼 있고 그 분량률이 벌어진 거는 사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줄이는 거에서 포커싱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CCM을 통해서 새 코드를 가지고서 사람의 색인지와는 상반되게 뭔가의 분량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분량을 굳이 CCM을 통해서 더 분량률을 늘린다는 것이 이 프로핏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분량률을 더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량이 아닌 것을 더 분량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딥러닝에 대한 니즈는 방금 설정하신 인자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자들을 찾아내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표현은 안 하셨지만 뭐 공정 환경이라든지 혹은 작업자의 영향도라든지 혹은 새로운 프로덕트 간의 어떤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간의 인자들이 다 똑같은 인자여도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요 인자를 도출하셨는데 이 주요 인자를 다시 변경했을 때 원하신 것처럼 LSR, USR 관점에서 그 안으로 다시 좁혀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다시 이 컬러 측정 오차가 다시 줄어드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사실 상용 관점에서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벌어진 일이고요. 벌어진 걸 다시 관리했을 때 좋아지느냐 이거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실 때 뭐 리그레션 모드를 랜덤 포레스트로 경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색수차를 타겟 1.5 값을 설정했더니 실제는 있지 않았었고 3인자 수준이 아니라 2인자 수준에서 뭐 이쪽 방향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리저너블하게 설명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는 그 인자를 가지고서 거기에 입맛에 맞게 이 모델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짙게 들었고요.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그 가중치 평균 계산을 하는데 차원수가 높고 데이터가 희소해지면 점점 더 작동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미 설정해둔 값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들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그 처음에 이 모델의 데이터를 처음에 분석했을 때에는 랜덤 포레스트 전까지는 상당히 레벨이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봤더니 굉장히 그 분산이 좀 많이 좀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부스팅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포레스트를 좀 더 한번 돌려보자 했을 때는 상당히 예측이 좀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샤프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농도하고 칼라에 영향을 주는 게 농도인데 사실 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은 없고요. 그냥 공정에 대한 아까 그냥 빅데이터만 있었는데 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공정을 보면 수익 검사에 대한 원단에 대한 D 값이 사실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던 거를 빼버렸더니 상당히 예측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그걸 보셨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면 뭐 일방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겼지만 제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간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그 논리로 네네. 다시 저기 찾아가는 건 되게 좋았는데요. 뭐 가치 관점에서에 대한 의견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임덕선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K.GPT에 있는 박세희 발표자분 나와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